청정한 바다를 품고 있는 완도. 수많은 생명력이 숨쉬고 있는 이곳 바다 깊은 곳에는 아직 다 건져 올리지 못한 진실들이 묻혀 있습니다. 장례를 못 치렀죠. 수장해버려서 돌을 달아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배에서 막 한쪽은 막 몽둥이로 막 팔이고 다리고 못 움직여 때리고 돌 묶어놓은 것을 그냥 바다에다 소장시키고 막 넘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에서는 적대 세력한테 희생당한 사람들이 오늘 같은 저녁에 32명이 희생당했어요. 그 크나고 몽둥이를 갖다 그럼 얼마나 때렸는가. 뒤선 없어지고 피가 돈보이 한가하게 엎어졌고 그날 저기 비도 많이 왔는데 그날 저기 세 사람 그렇게 죽이고 한 10일만 더 순경들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도 다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인민군이 한 일주일 있다 떠난 뒤에 초 아랫날부터 그 사람이 죽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기는. 그래갖고 뭐 그 14날 또 뭐 16날, 17날 계속 그 분주소에 있던 사람들이 뭐 다른 데로 갔다 오는데 이제 죽더라고 거기서 시신이 이제 뜬 거예요. 그래서 아 전부 수장되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시체를 찾으러 다녔는데 우리는 못 찾았어요. 그렇게 하얀 것이 저거 스트로프 저 하얀 거 저것이 저렇게 두무둥 해도 그렇게 저렇게 빈콘처럼 하얀 떴다 그 말이야. 저렇게 하얀 떴어. 그 시체가 내 눈으로는 탁 봐서 이제 아르아르 거기서 뭐 잠이 안 오라 그러고. 7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막 그때 내는 그놈을 내가 봐갖고는 진짜 저렇게 잠이 안 온다 그 말이야. 그거 시체 듣기라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한국전쟁을 전후로 완도에서 일어난 비극. 8개 읍면에서 93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던 그날의 진실. 푸른 바다에 묻힌 그날의 비극이 만든 슬픔은 아직도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한 끔찍한 참상 이후 우리가 다시 논의하고 화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이좋은 이웃에서 적대 세력으로 서로를 향해 총구리를 겨눠야만 했던 그때의 완도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다음을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박만순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박만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이자 진실화해위원회 일기 조사관으로 활동하셨던 박광배 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완도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해 주체가 여럿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 사건도 있었고요. 이번처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적대 세력. 그런데 어떤 세력을 적대 세력이라고 정의하나요? 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북한군과 지방 좌익을 일컫는데요. 실제 어떤 그 지역 간의 좌우 갈등이라는 게 6.25가 터지면서 갑자기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해방 직후부터 좌우가 갈등을 하면서 6.25가 발생하기까지 5년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작은 전쟁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 사건이 일어나서 군경에 의해서 보도연맹들이 수백 명이 수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인공치하가 되자 그 희생되었던 가족들이 다시 군인이나 경찰, 지방 우익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섬마을 내에서 바로 윗집 아랫집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적으로서 만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 사건도 있고요. 예. 또 이번처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 사건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대량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은 그렇게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이고 숫자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서 일하면서 사건 신청인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성이셨고요. 희생자의 부인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연하게도 남편이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21년생이셨는데 사건 조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드디어 국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구나. 내가 진술할 기회를 가져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분이 보고 듣고 자신이 선수 시신을 수습했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참담하네요. 네. 자, 저희도 다양한 유족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서 뭐 유직급이나 좀 잘 살고 그러면 다양히 경찰관들하고 좀 친해지고 면사합시고 치자면 그때 뭐 좀 그런 사람이 다 돌아가셨죠. 우리 아버지가 좀 똑똑하셨대요, 남보다.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빠가 저를 이뻐했대요, 데리고 다니기도 하면서. 녹동 영화보러도 데리고 다니기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아버지가 많이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것도 하룻밤 또 묵어도 오고 그랬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참 행복했대요.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장한 사람들 우리가 양옆에 끌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경찰이 이제 데리고 간 줄 알고 못했는데 좀 수상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가서 아들 허리를 안았대요. 그러기 전에 그 사람이 칼을 쑥 들고 있는 할머니를 유업을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시라고. 그래 나가서 이제 그 길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돈 관계 때문에 그때는 그 멸치 어장을 상상도 못할 때거든요. 바다에다 나무를 세워가지고 그 죽방이라고 멸치를 만든 어장인데 거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돈을 탐욕해가지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고 있는 그 막에 와서 적대 세력이 와서 어깨를 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부질러 갖고 이 호다리를 이렇게 감아갖고 잡혀왔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 그 학교 청 넓은 곳에다 다 감금시켜갖고 거기서 또 자기들이 또 인민재판을 시작했어요.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32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인민재판을 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인민재판이라는 것은 법관에 의해서 정식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군중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공치하에서 인민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은 주로 군인, 경찰, 또한 그들의 가족, 지방의 지주들을 즉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제거할 방법으로서 행행했던 재판입니다. 근데 아무리 전시를 할지라도 남한에 있었던 국방경비법 같은 법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 93명의 희생자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수장되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학교 교정에다 열어놓으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접근을 못하게 하죠. 그래 이 일반 사람들은 거기를 그 부근을 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음에 생각해보고 가보기도 하고 못 오게 하니까 시체 하나가 떴거든. 나가봤어. 나가볼 때는 그래서 하다 겁이 나서 좋아서 얘기했는데 시체 하나가 떴는지 밑에가 너희가 연거였더라. 너희가 그래갖고 돌 크나마나 다른데 제가 돌이 이렇게 하나만 떠서 그럼 떠서 그 무덤 갖다 이 앞에 저기다 묻었어요. 그래갖고 저번 한 4, 5년, 7, 8년 이제 파갔어요. 그래서 저기다 묻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남은 시신을 못 거두었대요. 남의 시신 거들라면 그 사람도 죽인 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장을 했다. 또 거기다가 유족들이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이건 정말 참담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수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도 사람 입장에서는 섬과 바다가 바로 자신의 일터입니다. 즉 군경에 의한 희생이든 좌익에 의한 희생이든 간에 완도의 특성을 살려서 가장 죽이기 쉬운 방법이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즉 육지에서 사람을 죽이면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신을 처리하다 보면 또 범행이 발각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수장을 하게 되면 시신 자체를 없애버리기, 즉 흔적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수장이라는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자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희생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땅끝마을 해남의 보도연맹원들을 진도로 끌고 갑니다. 그 진도의 갈매기섬이라고 무인도로 끌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바다에 수장을 합니다. 수백 명을. 그리고 또 경상도라든지 이런 바다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보도연맹원들의 상당수를 수장을 하는데요. 북한군들이 퇴각을 하면서 적대 세력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다. 악을 학습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남은 유족분들의 삶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자님께서 이 상황을 조사하시던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아버님을 잃고 가장을 잃으면서 가정 경제가 파산이 됩니다. 근데 옛날 분들 같은 경우가 남편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이 국가나 인민군들이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탓을 여편네 잘못 들여서 죽었다, 부인 잘못 들여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쫓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 없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생활이 안 됐던 거고요. 연자제나 신원조에 의한 불이익은 받지 않았지만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반평생 살아왔다, 반백년 살아왔다. 이거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을 주로 잃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계도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부침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엄마가, 나 데리고 산 엄마가 우리 할머니하고 이제 좀 트러블이 늘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나는 땅에 노트 안 하고 키운 자식인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할머니 노래가 쫓아서 거실으면 이제 그래갖고 둘이 쫓아서 예매들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 그 집사 나왔어요. 있기야 그렇다니까 그때 뭐 두부라 하던가 하루 댕긴다고 이제 저 육지 고흥 같은 데로 갔는데 고모 딸이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제 찾아간다고 가서 좀 말하면 우리 할머니가 또 데려오면 또 다시 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완도군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8개 읍면에서 93명의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문 발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결정문 말미에 국가나 지자체에 권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권고 사항에 재적 등록부 등을 정정할 것, 그다음에 각종 기록 등을 정확히 적을 것,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는 교육을 제대로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게 희생자들이 위령 사업을 지원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도군에서는 희생자들의 위령 사업을 제사 등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인데 왜 이 배상을 국가가 해야 되느냐?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즉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었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국가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국가는 없었고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는다는 의미에서도 희생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적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쟁 범죄, 인권 침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에요. 국가가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 그 유가족들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한 발 더 나가서는 이거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인 배보상 법을 제정을 해서 1기 때 진실규명 받은 분들, 2기 때 지금 진실규명 받을 예정인 분들을 통합적으로 배보상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분들을 배상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 사건, 아직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죠. 유족들의 남은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납골당 있었어. 여기는 그전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은이 씨 우리 아버님 이 계음 씨 살해 현장입니다. 살해하네. 살해 현장에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58년 만에 한번 가고 간다.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래도? 그냥 오면 속상하고 또 올 일도 여기 안 살았으니까 올 일도 없고 그랬나 보네. 여가 축대를 막았어. 우리 공장하면서 이 물을 새로 만든 도로고 이 밑에는 논이었고 이거 물이 잘 나왔어. 그 한 동네가 저렇지 다 친척들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거기를 간뒤 여기 이 부근을 오니까 살해 당해 있더란 그 이야기예요. 경찰이 끌고 간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경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죠. 때는 시서가 아니라 분주소였을 거예요. 정말하면 공산주의. 정말하면 자의 계열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사람들이 이걸 죽여가지고 그냥 웅동에다가 그냥 던져볼 그런 하나의 야심으로 사고를 낸 것 같아. 이 장소가. 그래가지고 여기 그 다음날 동네 어른들이 뭐 세포 간다고 이 길로 이렇게 다 그냥 갔었는데 그냥 뭐 몽둥이 같은 것이 피 묻은 몽둥이 같은 게가 뭐 몇 개 놓여있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몽둥이로 맞고 어떻게 그 맞을 때 얼마나 아팠으면 죽었을까. 아버지 낳아줘서 고마워. 진짜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가 내가 항상 원망만 하고 뭐다 나눴냐고 길리도 못하면 뭐다 낳았냐고 내가 고생시키냐고 그러고 맨날 울었더니 전부 수장되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때부터 이제 시체를 찾으러 다녔는데 우리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가묘를 썼습니다. 총알을 죽인 게 아니라 막 수량해버렸다. 막 산 사람 집어넣어버렸다 그 말이야. 산 사람을 그냥 막 빠져본 거야. 그래서 원통하다 가지. 그 바로 그 생매장이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수진 씨가 참 울부짖는 걸 보니까
뭐 아버지 이제 와서 아버지 하늘 보는 살풀이 뭐저 구슬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 쌓였던 것을 다 풀고 앞으로는 뭐 마음 정리하고 행복의 여생을 마쳤으면 쓰겠고 또 그 당시에 그 시국을 잘 못한 이 참 영령들을 지금이라도 다 화해가 돼서 용서하고 또 산자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사회가 이제 소통하고 서로 통합되는 사회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잊어볼래요. 이렇게 우리 아저씨랑 동생이랑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 이게 원한도 풀어주고 도대체 어째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죽인지 그건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다 이제 잊을래요. 적대세력조차 우리조차 이제 화합해가지고 남은 세대들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바랄 건 없네요. 그것밖에. 오늘 살풀이 굿 치웠다 셈치고 마무리하고 우리 다 이해하고 화해합시다. 그럼 감사합니다. 한마을에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빚어진 비극, 이야기를 만나볼수록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나보신 영상에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자녀들이 만나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특히 적대 세력에 의한 학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화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책임. 즉, 그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진솔하게 사과하고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을 한 다음에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관련 가족들 간에 화합을 이야기를 해야지 국가의 역할은 방기한 채 그 가족들한테 당신들 화해해라. 이거는 잘못된 역사 진실규명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현황을 보자면 전국의 시, 군구 중에서 완도군이 가장 많이 사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완도군 유족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든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든 유족들이 서로 손잡고 원혼을 풀자. 이제는 70년이 지난 일이니까 이제는 화해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더욱더 나서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 완도 평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와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의 화해는 어떤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완도 평화재단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참 많은데요. 너무 늦지 않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평화로운 화해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한 살이었던 사람이 벌써 7순위를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 부모를 잃은 사람은 평생을 부모를 없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포괄적으로 과거사 정리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희생자 개인에게, 유가족 개인에게 맡겨두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해자들을 껴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전쟁은 없다. 나쁜 평화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대다수의 민간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쟁이 그것을 바로 입증해 보였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권 평화 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비단 청소년들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국가 공권력의 핵심적인 주체, 군인과 경찰에게도 올바른 인권 교육,
올바른 평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협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의 진정한 그 평화를 싹트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이런 문장이 생각납니다. 우리와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 치유해야 할 아픔들을 개인의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픔에 대한 치유,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통과 화해, 용서와 보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리는 개인의 일로만 미뤄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상처받은 경험이 없는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공감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저희는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